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4월 2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저희가 기술상의 문제로 방송 시작이 늦어지게 된 점 사과 말씀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목요일이 왔으니까 김민아도 왔습니다. 얼른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작이 늦었으니까. 네. 늦을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네.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현기증 난다고 하셔가지고요. 빨리 총통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네, 호칭이 총통이신가 보죠? 제가 이 나라에 적응을 못해서 공화국. 인터넷 공화국으로. 공간에 제 마음대로 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국가 수반으로서 그 직책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총통이라고 이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공화국은 총통제입니다. 아, 네. 대통령제가 아니라. 김민아 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김민아로부터 나온다. 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요? 김민아로부터 나온다. 네, 굉장히 좀 놀라운 곳인데요. 그 이야기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국회에 온 한덕수 출마 질문엔 답 안 해. 네, 오늘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 찾았습니다. 네, 추경안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기자들이 물었는데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답을 한 뒤에 곧바로 국회를 떠났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몇 주째 지금 한덕수 단일화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다음 주 화요일이다 또는 뭐 5월 4일이다 이제 출마설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말들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 국회에 나온 한대행을 향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뭐 사퇴하라 국회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외치는 부분들도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직격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이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 바란다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이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오늘도 또 다른 행보들에 나섰는데 조금 전 4시쯤에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서 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총통 만세 그리고 너무 카리스마 있다 이런 지금 간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와중에 총통바오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 아침마다 신문 읽고 공화 국민들과 함께 스트레스 받기라고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고 받기인가요? 굉장히 놀라운 공화국의 이야기를 잠깐 접어두고요. 한덕수 이야기를 해보죠.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출마를 하지 말아요. 출마를 하면 그 한덕수 권한 대행과 대한민국의 모두 불행입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무슨 뭐 한덕수가 무섭고 한덕수가 무슨 뭐 큰 뭐 이 위협이 돼서 정치적으로 위협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출마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에게. 출마를 안 해야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어쨌든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이런 거를 오늘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출마를 안 한다고 해야. 근데 오늘도 언론 보도를 다 보면은 이제 막 날짜까지 거론이 돼요.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화요일 날 하는데 화요일 날 하기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거기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거기서 나는 출마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뭐 출마를 공식화할 거라는 둥 어쨌든 간에 5월 4일까지가 공직자 사퇴 시한이잖아요. 그 4일이 되기 전에 어쨌든 그 이와 유사한 어떤 뭐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은 공식화해서 출마를 할 거라는 둥 그리고 뭐 좀 이따 뭐 얘기할런지는 모르지만은 국민의힘 사람들도 거의 이거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한덕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거의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한덕수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다 이 상수로 보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오늘 적어도 오늘이라도 시정연설 하러 왔으니까 기자들이 다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나는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어야죠. 근데 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이제 안개 속으로 나는 출마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안개 속으로 두고 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여전히 출마를 할 수 있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나는 할 것이고 이런 걸 예상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주의 대선 말말말로 해서 저희가 이제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중요한 말들을 좀 찝어보는 네. 시간인데요. 네, 한덕수 대행 이제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주목되는 게 바로 홍준표 후보의 일종의 태세 전환 같은 모습인데요. 어제 이제 저녁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면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기를 열어놓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냈는데 당내 찬탄 반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겠다. 당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한덕수 대행 또 이준석 후보 민주당의 비명계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불과 10일 전만 해도 그러니까 4월 14일에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좀 입장이 달랐는데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빠진 소리다. 뭐 한덕수 대행은 경거망동하고 본분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총리로서 제일 첫째 책임자다. 그런 분이 대선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고 그런 걸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몰상식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 이제 출마할 때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뭐 테마주 주가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좀 반대를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에 머리를 맞댔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같다 이런 또 메시지를 냈는데요. 빅텐트의 문을 좀 열어두겠다라는 취지로도 읽히는데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만은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한대행 출마는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하면서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고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영하 기자가 너무 어찔어찔하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열흘 전과는 너무 입장이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 이야기가 헷갈린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끼리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댓글창에 왜 저렇게 덕수아리를 하는 거냐 총통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뭐 삶이 그런 거예요 원래. 네. 어떤 인간의 삶을 초월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해서 뭐 오늘은 얘기하고 내일은 저 얘기하고 뭐. 그럼 안철수 후보는 왜 그런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저기다 이거죠. 지금 이름이 말이 이상하네. 반반 탄핵이다 이거죠. 반반이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라는 상징이 지금 뭐냐면 지금 왜 갑자기 홍준표고 누구고 다 왜 한덕수 환영합니다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맞닥뜨려야 될 당내에 지금 이제 갈등선이 뭐냐면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거잖아요. 예.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뭐 저는 뭐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들의 맥락에서는 본선 경쟁력의 이제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무슨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왜 논합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당내 여론 지형상 논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 오늘도 뭐 조선일보가 계산을 한번 해봤던데 이 탄핵 반대 여론이 아직도 당내 한 60 정도 될 것이고 탄핵 찬성 여론이 다 끌어모아봐야 40 정도나 될 것이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6대 4다 아직도 여론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기려면 탄핵 반대 여론을 안고 가야 돼요. 예, 이기려면. 근데 그러면 이 경선에서 결국 2차 경선 그다음에 결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선에서 야 윤석열 탄핵은 정말 억울한 일이야. 윤석열 살려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 치를 거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여기서 한덕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 이 경선 국면에서 이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뭘 원하냐면 지금 한덕수를 원합니다. 또. 한덕수가 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김문수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한덕수 차출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다음에 이 지지율이 꺾여요. 김문수를 지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덕수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한덕수를 지지해요로 다 가는 바람에 지지율이 꺾입니다. 김문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예. 그러니까 이 계층이 한덕수를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홍준표 등은 뭘 노리고 있는 거냐?
윤석열 탄핵은 억울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부당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한덕수가 좋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이 계층에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도 이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찾은 거죠. 그게 한덕수인 거죠. 그런데 안철수는 지금 그거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거를 할 단계가 아니고 한동훈 거를 뺏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가져가 버린 이 나는 탄핵은 찬성입니다. 이걸 일단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근데 한동훈은 이미 탄핵에 찬성합니다는 이미 가져갈 만큼 가져왔거든요. 예. 지금 이 3강구도잖아요. 확실하게 1차 경선에서 이 중도 플러스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 여론조사상의 1차 스코어를 지금 언론에 유출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거의 20으로 거의 3명이 홍준표 그다음에 뭐예요? 김문수 한동훈이 거의 스코어가 똑같을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충분히 끌어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갈 건 없고 더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좋아하는 층으로부터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또 한덕수가 좋아요. 해야죠. 우리는 한시 정권이었어요. 과거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셈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네. 결국 본선 경쟁력은 생각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긴 하네요. 본선 경쟁력을 일부 생각한 거죠.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그냥 윤석열은 억울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했던 거예요. 민주당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하고 그 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갖고 탄핵당하고 파면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김문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본선 경쟁력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는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한덕수 좋아합니다. 이렇게 때우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계산법이어도 저는 망고 소용없는 일이다. 다 그냥 그거 뭐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서의 계산법은 그런 거다. 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검찰 문재인 뇌물 혐의 기소. 네, 오늘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기소했습니다. 네,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4개월 뒤에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요.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이 사위 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급여와 또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다라는 게 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이제 역대 대통령 중 재판에 넘겨진 6번째 사례가 이제 생기게 된 건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증거도 없이 사이의 월급을 이 장인의 뇌물로 엮었다라고 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정 상황 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 대표에서 입장문을 내는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두 번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 심리했죠. 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또 후속 절차에 나선 것을 두고 재판부가 속도전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보통 전원 합의체의 경우에는 대법관 대부분 이제 참여를 해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게 이제 통상적인 거였는데 벌써 이제 2차 기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대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이어서 대선 막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의 이러한 모습이 변침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가 목격하지 못했던 관행이며 또 예외적인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이 이제 성명문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민주당도 무죄를 믿는다면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결론을 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무죄를 확정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가벼워지겠지만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대법원이 선거 앞두고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건 모르죠 뭐.
네. 예측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공화국 그 시민들한테. 그건 알 수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대법관이 지금 그 판단에 참여해야 되는 전원합의체 12명이 지금 할 거잖아요. 원래는 14명인데 2명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한 명은 회피했고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이어 갖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2명이 할 건데 12명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대법원장은 빨리 하고 싶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다 불확실한데 결론이 어떻게 날 거냐도 불확실한 것이고 일정이 어떻게 날 것이냐 앞으로 이건 예. 다 불확실한데 재판장 역할을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거를 빨리 결론 내고 싶어 한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대법관들이 야, 이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난 따져볼 게 너무 많아. 이럴 거냐. 이 선거법 사건이 그렇게 쟁점이 복잡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법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결론이 빨리 날 가능성은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높다. 그렇게 보는데 가장 이게 결론이 빨리 날 수밖에 없는 이 루트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무죄를 확정을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대법관들의 의견이 다 무죄를 확정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빨리 날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그냥 결론 날 거예요. 그래서 무죄 확정이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는 뭐 이걸로 완전히 터는 거죠.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냥 털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어쨌든 사법 리스크 얘기는 쑥 들어갔는데 뭐 날개를 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만약에 논의가 가게 되면은 대법원이 그 결정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혹을 하나를 딱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히 이례적이네 이거는 라는 평가를 받는 절차를 몇 가지를 하고 나서 이게 원래는 소부에서 좀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기자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그냥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그냥 직권으로 갖고 온 사건 아닙니까? 빨리 하려고 633 원칙 선거법 633에다가 넣으려고 예. 이렇게 갖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빨리 한 게 의도가 뭐였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려고 그런 거구나. 얘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할 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거봐라. 이재명 유죄 취지로 이게 판결이 나와가지고 고법 갔다가 다시 대법 갔다가 이렇게 해야 돼서 대선 전에는 결론이 안 나겠지만 예. 그러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진행돼야 돼 말아야 돼. 이 얘기를 또 하고 재판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죄 판결이 날 것이다.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까요? 이걸 또 할 거 아닙니까?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절차가 공전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결론 못 내리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아직 확증을 할 수 없는데 뭐 이럴 거야 라고 확답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대법원장이 빨리 하고 싶어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네. 아무래도 이 계엄을 겪고 또 게다가 윤석열 구속 취소라고 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겪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사법 엘리트에 대한 좀 신뢰가 떨어져서 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지금 댓글창에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은 있어요. 이 대법관 12명 중에 약간 좀 뭐랄까 쏠림 현상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에 지금 2명은 문재인 정권 때 지명된 사람들이고 10명이 윤석열 정권 때 지금 지명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울어졌다. 이런 감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부담스러운 그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겠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기소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어요? 일단 법적인 부분은 이후에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될 거라고 보지만 저는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 판례 이명박 박근혜 판례를 보면은 현직 대통령한테 이 금전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뇌물 혐의는 성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어쨌든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관련된 간접적인 뭔가를 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결하면은 이게 뇌물이 이게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했는지를 확인했느냐의 여부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죄가 성립이 된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게 이 얘기다라고 하려면은 일단 이 사위가 어쨌든 사위가 지금 전사위이긴 합니다. 심지어. 예, 전사위가 어쨌든 받은 이득을 적어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받은 이득이다라고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 논리에 의해서라도. 근데 이거는 일단 전사위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부부 관계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적어도 다혜 씨가 받은 걸로 할 수는 있다 칩시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해요. 다혜 씨가 받은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또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겹이 있어요 지금. 여러 고개를 넘어야 된다. 요 고개를 넘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 행사와 관련돼서도 이게 또 하나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했다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면직을 시켜줬다. 이거가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행위로 다 이게 의율이 되는 거냐,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재판에 가서 유죄가 증명되기가. 네. 그래서 무리한 기소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없는 얘기 아니다. 그리고 기소할 때까지 거의 이게 뭐 1200일인가 걸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를 봐도 이게 무리한 기소다라는 평가가 안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쨌든 그게 정말로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는 저 같은 이제 뭐 법 비전문가가 얘기해봐야 뭐 못 믿으실 분들도 많으니까 재판 가서 밝혀질 일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맥락이 없는 것 같지 않다.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일단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정치적인 맥락이 뭐가 일단 생각이 나냐면, 최근에 감사원까지 같이 해가지고 문재인 때리기를 막 쭉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뭘 했냐면은 조선일보 일면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통계 조작 논란 있잖아요. 이 부동산 관련 통계하고 소득 관련 통계, 이거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한참 논란했던 건데, 그걸 감사원이 이제 원래도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해가지고 몇 명 이제 재판에 넘기고 이렇게 하도록 했던 거, 이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해서 이렇게 넘겼던 거를 또 최종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조선일보 일면에 나게 해가지고 그거를 박정훈 의원이 이거 신문 들고 와가지고 이거 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를 지금 계속 이제 때렸는데 이게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이긴 추세니까 하죠. 중도를 다 뺏겨가지고 지금 조선일보가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 정권에 대한 그러한 이 약점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지금 반문 전선 복구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 중인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도 그거예요. 문 정권이 지난번에 북한하고 이제 군사 합의할 때 우리가 GP는 다 불능화 시킨 걸로 확인을 하고 군사 합의를 했다. 이렇게 유엔사에다가 보고했지만, 사실 그때 문 정권이 북한의 GP가 불능화되지 않은 걸 확인하고도 그냥 유엔사에 불능화됐다라고 보고한 것을 감사원이 찾아내가지고 지금 이거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왜요? 초조해요? 아니요. 언제쯤 그것이 마무리될까라는. 마무리 안 돼 오늘. 김민아 평론가 이야기 말고 그러한 공격. 오늘은 마무리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어쨌든 이 기소까지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전선을 넓히는 효과를 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근데 말이 마무리가 안 되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까지 들어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궁금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검찰에 생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김건희 씨를 향한, 그렇죠. 윤석열 씨를 향한. 윤석열에도 뭘 해야죠, 이제. 근데 그 별건 아닌가요?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문재인과 무슨 상관일까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죠. 근데 지금까지 검찰은 맨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를 부르고 윤석열 쪽에 무슨 수사를 하고 이런 거를 정당하기 위한 어떤 균형 맞추기,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행보인데, 그러면 이건 또 국민의힘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윤석열의 어쨌든 윤석열의 아픈 부분들을 이제 끄집어낼 거잖아요. 그게 명태균이 됐든, 일단 명태균으로 시작을 할 걸로 보이는데, 명태균 건으로 김건희 씨를 부를까 말까 지금 조율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변호사 선임했고, 요거부터 시작할 거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마법사도 나오고,
건진법사 뉴스 이거 뭐예요? 다 이거 지금. 그분 마법사인가요? 법사가 예? 마법사. 궁정마법사. 그 마법사 길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건진, 미륵불, 되게 공화국스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왕국의 궁정마법사들, 예. 예? 미륵불도 있고 지금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예? 날 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 마법사 길드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김민하 공화국에는 그런 사람 없죠? 아 없죠. 모든 권력이 김민하로부터 나오는데 무슨 마법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기 시작하면은 더더욱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석열과 선을 긋자고 하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주되게 이제 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오늘 홍준표 이 아주 잔머리는 하여튼 이런 정치적 수에 밝은 홍준표가 뭐라고 합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해요? 나는 찬탄이든 반탄이든 다 같이 가야 하고 그래서 한독수도 같이 가야 되고 심지어 홍준표 정부에서는 이재용도 같이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동훈이 손을 들고 어떻게 이재명까지 같이 가자고 합니까? 조국 수홍에 이어서 이제는 친명까지 합니까?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지? 한동훈 정부가 되면은 그러면 이재명은 잡혀가는 겁니까? 아무튼 간에 예, 요런 얘기들이 갈래가 이게 가르마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검찰의 수사에서도 사실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네, 이런 게 저는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검찰이 그럼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예. 국민의힘의 이 어떤 경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기를 잡아주는 듯한 효과를 예. 내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자신들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까지는 제가 뭐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러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예. 어떤 특정 후보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한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들리긴 합니다. 지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윤석열 수사하고 이러면 좋겠죠. 윤석열 수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 야. 한동훈 입장에서는 좋겠죠. 구도가. 네, 참 검찰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는 김총통과 다음 주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